안녕하세요. 달빛처럼 은은하게 소리를 전하고 싶은 소리씨앗의 나레이터 달빛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작품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걸작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이 소설은 금주법 시대이자 인종차별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재즈와 향락이 지배했던 1920년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야기는 화자인 닉 캐러웨이가 뉴욕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웃은 매일 밤 성대한 파티를 여는 수수께끼의 부자 제이 개츠비였죠. 닉은 개츠비의 파티에 초대받으면서 그와 친구가 됩니다. 사실 개츠비가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이유는 단 하나, 과거에 사랑했던 연인 데이지 뷰캐넌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개츠비가 가난한 군인이었던 시절 데이지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는 그가 전쟁에 나간 사이 부자인 톰 뷰캐넌과 결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츠비는 오직 그녀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부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데이지의 사촌이었던 닉의 도움으로 개츠비와 데이지는 재회하고 다시 사랑에 빠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톰은 개츠비가 밀주 사업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번 것을 폭로하고, 데이지는 현실적인 안정을 위해서 톰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한 어느 날 밤, 데이지는 개츠비의 차를 운전하던 중에 톰의 내연 여인 머틀을 치어 죽이는 사고를 내고, 톰은 머틀의 남편에게 범인이 개츠비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데이지의 연락을 기다리던 개츠비는 저택의 수영장에서 머틀의 남편에게 총을 맞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결말은 당시 상류사회의 위선과 부도덕함을 고발하면서 화려한 성공을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황폐한 물질주의 문명 속에서 한 남자의 꿈이 어떻게 무너져가는가를 묘사한 미국 현대문학 불후의 명작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데이지의 자동차 사고 이후 개츠비가 닉에게 과거 데이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대목과 개츠비가 죽음을 맞이하는 대목, 그리고 개츠비의 장례를 치르고 떠나는 닉의 마지막 회상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밤, 그는 댄 코디와 함께 지낸 그 기이한 청년 시절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톰의 모진 악의 앞에 제이 개츠비가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났으므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오랜 비밀의 광산곡 연주가 끝나게 된 셈이다. 그는 이제는 감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무슨 이야기라도 다 밝힐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데이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가 생전 처음으로 한 양갓집 교수였다. 그는 이전에도 들키지 않게 갖가지로 꾸민 자격으로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해보았으나 언제나 그들과 자기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철망이 있는 것만 같았었다. 그는 그녀가 몹시도 탐이 났다. 그는 처음에는 캠프 테일러의 다른 장교들과 같이 그녀의 집에 놀러 갔었고 나중에는 혼자서 갔다.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 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 집을 둘러싼 숨막힐 정도로 강렬한 분위기는 데이지가 거기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그 집은 그가 캠프의 텐트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예사로운 것이었지만 말이다. 그 집에는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무르녹는 것만 같았다. 다른 침실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시원한 침실이 그 위층에 있을 것만 같았다. 복도에서 열린 가슴 설레는 쾌활한 유희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
여전히 청신한 숨결을 내뿜고 있는 로맨스가 느껴졌다. 곰팡내 나도록 캐캐 묵은 채 어딘가에 간수되어 있는 로맨스가 아니라 생생하고 약동하는, 번쩍거리는 최신형 자동차나 좀처럼 시들 줄 모르는 꽃으로 가득 찬 무도회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많은 남자들이 이미 데이지에게 흠뻑 빠져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했다. 그럴수록 그녀의 가치는 점점 높아져만 갔다. 다른 남자들이 남기고 간 감정들이 집안 곳곳에서 절절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진동하는 감정의 그늘과 메아리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그러나 자기가 엄청난 착오로 데이지 집안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알고 있었다. 제이 개츠비의 장래가 아무리 찬란한들 그때 그는 내세울 경력 하나 없는 무일푼의 청년이었으며 군복이라는 마법의 망토는 언제 그의 어깨에서 흘러내려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버렸다. 개걸스럽게, 염치불구하고. 그리하여 결국 어느 고요한 10월 밤에 데이지마저도 차지했다. 그녀의 손을 만질 자격조차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녀를 차지해버렸다. 그는 물론 거짓된 인상을 꾸며놓고 그녀를 차지했던 것이므로 자기 자신을 경멸했을 수도 있었다. 그가 있지도 않은 수백만 달러를 가졌다고 허풍이라도 떨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데이지에게 의도적으로 안정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자기가 그녀와 같은 계급에 속하는 인간인 듯 믿게끔 했던 것이다. 그녀의 치닥거리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게끔 꾸몄지만 사실은 그에게 그럴 만한 준비는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에게는 풍족한 뒷받침을 해줄 만한 가정적 배경은 고사하고 인정도 뭣도 없는 나라의 변덕에 따라 이 세상 어디서 벼랑간 죽게 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몸이었다. 허나 그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지도 않았고 사태도 자기가 상상한 대로 돌아가질 않았다. 아마도 그는 얻을 수 있는 것만 차지하고는 그대로 떠나버릴 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그는 성배를 찾는 여행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도대체 양갓집 규수가 얼마나 보통이 아닐 수 있는지는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녀가 부유한 자기 집안으로 사라져버리면, 그 부유하고 충만한 생활 속으로 사라지면 개츠비는 뒤에 홀로 남겨졌다. 오직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만이 그를 지배했다. 이틀 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숨이 멎을 정도의 감정을 끌어안고 어쩐지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개츠비 쪽이었다. 그녀의 집 현관은 돈으로 산 별빛 같은 등으로 환하게 밝았다. 그는 그녀의 가슴 떨리도록 아름다운 입술에 키스했다. 고리버들 세공의 긴 의자가 그에게로 몸을 돌리는 그녀의 동작에 따라 멋지게 삐걱거렸다. 감기에 걸린 그녀의 목소리는 더 쉰 소리를 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매력이 넘쳤다. 개츠비는 부가 가두어 보호하는 청춘과 신비, 수많은 옷들이 선사하는 신선함, 그리고 허덕허덕 살아가는 가난뱅이들과는 동떨어져 수눈처럼 빛나며 안전하고 자랑스럽게 보이는 데이지를 알게 되자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올드스포트. 한동안은 그녀가 나를 걷어차 버렸으면 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녀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내가 뭐든지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와는 다른 일들을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나는 내 야망과는 점점 멀어지며 날이 갈수록 깊은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안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죠. 앞으로의 계획을 그녀에게 들려주는 쪽이 훨씬 더 즐거운데 위대한 일 같은 것을 이룬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해외로 떠나기 전날 오후 그는 데이지를 두 팔 안에 껴안고 오래오래 잠자코 앉아 있었다. 싸늘한 가을날이어서 방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고 그녀의 볼은 약간 빨갛게 달아 있었다. 이따금 그녀가 움직이면 그는 팔을 조금씩 바꿔 안았고 한 번은 그녀의 짙게 반짝이는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무척 조용한 오후였고 그 조용함은 마치 밝은 미래가 기약하는 오랜 이별을 위해 깊은 추억을 만들어 두려는 것만 같았다. 그날 그녀의 담은 입술이 그의 우도 덮개를 스치고 그가 잠든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살그머니 그녀의 손끝을 만졌을 때만큼 친밀했던 일은 혹은 그만큼 깊이 마음이 통했던 일은 그들이 사랑한 한 달 동안에도 일찍이 없었다. 그는 군대에서 보통 이상으로 잘 해냈다. 일선에 가기 전에 벌써 대위가 되었고 아르곤 전투 끝에 소령이 되면서 사단 기관총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휴전 후 그는 곧바로 귀향하려고 했으나 무슨 사무착오인지 오해인지 때문에 그는 옥스퍼드 대학으로 보내졌다. 그는 이제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데이지의 편지가 짜증 섞인 초조함 같은 것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어째서 귀향을 못하는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주변의 압력을 받는 중이었으므로 어서 빨리 그가 돌아와 그녀 옆에 있어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녀의 선택이 옳았었다는 보장을 받고 싶었다. 데이지는 어렸고 그녀의 인공적인 세계는 난초 향기와 유쾌하고 활발한 속물 근성으로 가득했다. 거기에는 최신 유행의 리듬으로 된 신곡 속에서 서글프고 도발적인 인생을 읊는 오케스트라가 있었다. 밤새도록 색소폰은 빌 스트리트 블루스의 절망적인 넋두리를 울부짖었고 그것에 맞춰 금빛, 은빛의 수백 켤레 신발들이 반짝거리는 가루를 일으켰다. 어둑한 밤참 때는 을의 방마다 이렇게 낮고 달콤한 열기로 두근댔다. 색소폰의 구슬픈 음색에 날려 바닥으로 흩어지는 장미 꽃잎처럼 새로운 얼굴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사교의 계절이 돌아오자 데이지는 이 땅거미진 세계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하루에도 몇 번씩 대여섯 명의 남자와 데이트를 했고 새벽녘에야 침대맡에 시들어가는 난초꽃 사이에 구슬 달린 시폰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잠을 청했다. 그동안 줄곧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절박한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자기 인생이 어떤 형체를 갖추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결단 후에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이유, 사랑 때문이거나 돈 혹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실적인 이유이든 바로 곁에 있는 어떤 운명적 이유가 필요했다. 그 운명은 봄이 한창일 무렵 톰 뷰캐넌의 출연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추었다. 그는 사람 됨됨이며 지휘면에서 어떤 견고한 부피감 같은 것이 느껴졌고 데이지는 우쭐해졌다. 얼마간 번민도 했으나 그만큼 안도감이 있었음에도 틀림이 없었다. 그 소식은 개츠비가 아직 옥스퍼드에 있을 때 그에게 도착했다. 이제 롱 아일랜드에도 새벽이 돌아왔다. 우리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래층의 나머지 창문을 모두 열고 사방을 잿빛, 금빛으로 물들이는 새벽빛을 집안에 가득 채웠다. 한 그루의 나무 그늘이 불쑥 이슬 위에 떨어지고 푸른 나뭇잎 사이로 활기찬 새소리가 들려왔다. 대기 가운데는 바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느릿하고 상쾌한 유동 같은 것이 있어 서늘하고 좋은 날씨가 될 것을 예견해주고 있었다. 난 데이지가 톰을 사랑한 적이 있다곤 생각지 않습니다. 개츠비는 창문 밖을 내다보고 섰다가 획 돌아서며 덤벼들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어제 오후에 그녀가 매우 흥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올드스폿?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요. 그녀가 겁을 잔뜩 집어먹게끔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짓거리며 나를 비열한 사기꾼으로 몰아세웠으니까요. 그 결과 그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됐던 겁니다. 그는 침울한 기색으로 걸터앉았다. 하기야, 아주 잠깐 동안 그를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혼 당시에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때조차도 나를 더욱더 사랑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갑자기 그는 이상한 말을 꺼냈다. 아무튼 그건 그들 사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 말을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 자기네의 그 사랑에 대한 그의 생각에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는가 보다 하고 짐작하는 수밖에. 그는 톰과 데이지가 아직 신혼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프랑스에서 돌아왔다. 그는 군대의 마지막 봉급으로 비참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루이스빌 여행을 떠났다.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그는 11월 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겹쳐서 울리던 거리를 서성거렸고 그녀의 하얀 자동차로 드라이브 갔던 호젓한 곳들을 다시 돌아보았다. 데이지의 집이 다른 집들보다 늘 더욱 신비롭고 즐거워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 자체에 대한 그의 인상 역시 비록 그녀가 가버리고 없는 터이지만 일종의 우울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떠나면서도 더 열심히 찾았다면 그녀를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녀를 뒤에 두고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보통 객차는 푹푹 쪘다. 그는 객차의 연결 복도로 나가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앉았다. 정거장이 천천히 미끄러져 물러가고 낯선 건물 후면들이 곁으로 지나갔다. 읽고 봄의 평야에 나서자 거리에서 무심코 데이지의 하얀 매력적인 얼굴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잔뜩 태운 노란 전차 한 대가 들판에 달려가고 있었다. 선로가 꺾이면서 기차는 이제 태양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태양은 점점 낮게 몸을 낮추며 그녀가 숨쉬었던 저 멀어져가는 도시 위에 축복이라도 내리듯 펼쳐졌다. 그는 마치 한 줌의 바람이라도 잡겠다는 듯이 그녀로 인하여 아름다웠던 곳의 조각을 하나라도 간직해 두려는 듯이 절망적으로 손을 뻗쳤다. 그러나 눈물 어린 그의 눈에 그것은 너무나 빨리 멀어지고 있었으며 그는 가장 생생한, 가장 좋은 부분을 영원히 놓쳐버렸음을 알고 있었다. 2시에 개츠비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누구에게서든 전화가 걸려오거든 수영장으로 알려달라고 집사에게 일러두었다. 그는 여름 동안 손님들을 즐겁게 했던 공기 매트리스를 가지러 차고로 갔다. 그 속에 바람을 넣는 일을 운전사가 도와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픈카를 바깥에 내놓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좀 이상했는데 전면 우측 흙바지가 망가져서 수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개츠비는 매트리스를 어깨에 메고 수영장으로 갔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매트리스를 약간 옮겨 메었다. 운전사가 도와주겠노라고 말했지만 괜찮다고 머리를 내저으며 개츠비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전화 메시지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지만 집사는 낮잠까지 걸으면서 4시가 되도록 기다렸다. 전화가 왔더라도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랜 뒤에까지. 개츠비 자신도 전화가 오리라고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오든 말든 더 이상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던 모양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예전에 따뜻했던 세상을 상실했다고, 단 한 개의 꿈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대가를 비싸게 치렀다고 느꼈으리라. 그는 장미꽃이란 얼마나 그로테스크한 것인지를, 또 손질하지 않은 잔디 위에 쏟아지는 햇볕이 얼마나 거친지를 알았을 때 괴물같이 생긴 나뭇잎 사이로 낯선 하늘을 올려다보며 몸서리를 쳤으리라. 꿈을 숨쉬듯 마시며 사는 가엾은 헛개비들이 서성대는 곳, 허구로 구성된 그 새로운 세계가 난데없이 다가왔고, 아물거리는 나무 사이로 그에게 살금살금 덮쳐오는 그 잿빛의 환영처럼. 운전사는 총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그는 그 총소리를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역에서 개츠비의 집으로 곧장 차를 몰고 간 내가 걱정스럽게 정문 층계를 달려 올라가자 그제야 사람들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그들도 알아차렸으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말 한마디 없이 우리 네 사람, 운전사, 집사, 정원사, 그리고 나는 수영장으로 다급하게 내려갔다. 수영장 한 끝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와 배수구로 밀려가는 흐름 때문에 물이 보일 듯 말 듯 움직이고 있었다. 물결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는 물살이 개츠비를 태운 매트리스를 수영장 이곳저곳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수면에 주름을 짓지도 못할 만큼 가벼운 한 줄기 바람조차 무거운 짐을 싣고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 매트리스의 진로를 좌우하기에는 충분했다. 한 뭉치의 나뭇잎이 와닿자 그것은 빙그르르 돌아 마치 자우선의 다리처럼 연분홍빛 동그라미를 물 위에 가늘게 그렸다. 우리가 개츠비를 얼싸안고 집으로 옮기는 도중에 정원사가 저편 숲속에서 윌슨의 시체를 발견했다. 어처구니 없는 학살은 이렇게 끝났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나머지 시간과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튿날은 단지 경찰과 사진기자들과 신문기자들이 개츠비의 집을 들락날락하는 끝없는 스릴로서 기억할 뿐이다. 대문을 가로질러 밧줄이 쳐지고 경찰 하나가 그 옆에 서서 구경꾼들을 못 들어오게 했으나 어린아이들이 나의 집 뜰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풀 근처에는 항상 몇 명의 아이들이 입을 벌린 채 모여 있었다. 그날 오후 형사처럼 보이는 자신만만하게 구는 어떤 사람이 윌슨의 시체를 들여다보며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의 목소리에 그 우발적인 권위가 다음날 아침 신문기사의 주요 단서가 되었다. 기사들의 대부분은 악몽과 같은 것이었는데 기괴하고 추정적 내지 보수적인 데 치중한 것이라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검시를 할 때의 마이켈리스의 증언으로 윌슨이 자기 마누라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나는 머지않아 사건의 전모가 사람들이 좋아해 마지 않는 가십거리로 세상에 나돌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무엇인가 말을 할 법한 캐서린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뛰어난 배우이기도 했다. 예의 새로 그린 눈썹 아래에 있는 단호한 눈으로 검시관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신에게 맹세했다. 그녀의 언니는 개츠비라는 사람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남편과 완전히 행복했다는 것, 바람을 피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스스로도 완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그런 의심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윌슨은 슬픔 때문에 미친 사람으로 여겨져 사건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해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건의 그 부분은 모두 거리가 멀고 핵심적인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개츠비의 편이라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나 혼자뿐이었다. 내가 불행한 사건의 내용을 웨스트 에그 빌리지에 전화로 알리자 그를 둘러싼 모든 억측과 온갖 실무적인 물음이 나에게 쏟아졌다.
처음에 나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개츠비는 그의 집안에 누인 채 움직이지도 숨쉬거나 말을 하지도 못하므로 시간이 감에 따라 내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나 이외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의 관심이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받아야 할 법한 친밀한 인간적 관심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것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않은가. 개츠비의 사체를 찾아낸 지 30분 뒤에 나는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본능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건 전화였다. 그러나 그녀와 톰은 그날 오후 일찍 나가고 없었고 게다가 짐까지 꼼꼼히 챙겨갔다고 한다.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했소? 아니요. 언제 돌아온다고 말했소? 안 했습니다.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연락이 될까요? 모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개츠비를 위해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었다. 그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위로하고 싶었다. 내 당신을 위해 누구든지 데려오리다, 개츠비. 걱정 말아요. 나를 믿으시오. 내 누구든지 데리고 올 테니. 메이어 울프심의 이름은 전화번호부에 없었다. 집사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의 사무실 주소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번호 안내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내가 전화번호를 알았을 때는 이미 5시가 지난 뒤여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 번 더 불러주시오. 3번이나 불렀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무도 없는 모양이에요. 나는 응접실로 돌아왔다. 방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모두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조문객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방 안에는 이제 경찰과 보도 관계자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들이 시트를 들고 감정이 없는 눈으로 개츠비의 유체를 유심히 바라보는 동안 그의 항의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되었다. 이봐요, 올드스포트. 나를 위해 제대로 된 조문객을 데려다 주세요. 부탁이니 제발 누구든지 찾아와 주세요. 나는 이렇게 내내 혼자 있을 순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중간에 그걸 뿌리치고 위층으로 올라가 그의 책상에 잠기지 않은 서랍들을 급히 뒤져보았다. 그는 나한테 그의 부모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댄 코디의 사진만이 잃어버린 격렬한 생활의 흔적으로 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사편으로 뉴욕의 울프심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로 개츠비에 대한 정보를 부탁하고 다음 기차로 서둘러 이리 오라고 호소했다. 나는 그 편지를 쓰면서 나의 요구가 공연스러운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그가 신문을 보자마자 이곳으로 출발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점심때까지는 데이지가 전보를 보내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전화도 오지 않았고 울프심도 오지 않았다. 더 많은 경찰과 사진기자들과 신문기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이다. 집사가 울프심의 회답을 가지고 왔을 때 나는 개츠비와 내가 그들 전부에 대해 맞서왔다는 느낌, 그들 모두를 경멸하고 있다는 일치감 같은 것을 느꼈다. 내가 떠날 때 개츠비의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정원의 잔디는 내 잔디밭처럼 제멋대로 자라 있었다. 마을의 택시 운전사 하나는 그의 집 앞 출입문을 지나갈 때마다 차를 잠깐 세우고 집 안쪽을 가리키며 한바탕 떠들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다. 아마 사건이 일어난 날 밤 데이지와 개츠비를 태우고 이스트에그로 간 것이 그 운전사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일에 관해서 자기 나름으로 이야기를 꾸며대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으므로 기차에서 내리면 그의 차만큼은 피했다. 나는 토요일 밤은 언제나 뉴욕에서 보냈다. 왜냐하면
개츠비 파티에 그 눈부심과 황홀함이 너무 선명히 남아있어서 그의 정원에서 희미하게 끊임없이 들리는 음악과 웃음소리, 차도를 오르내리는 찻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나는 거기서 진짜 자동차 소리를 들었고 현관 계단 앞에 멈춰 서 있는 차의 라이트를 보았다. 그러나 나는 누군지 알아보지 않았다. 아마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구의 맨 끝에 가 있어서 파티가 끝장난 줄도 모르고 찾아온 마지막 손님일 것이다. 마지막 날 밤 트렁크에 짐을 꾸려놓고 자동차는 식품상에 팔고 나서 나는 그 집 쪽으로 가서 그 집의 엄청나고 부조리한 실패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하얀 돌계단에는 어떤 아이가 벽돌 조각으로 갈겨 쓴 음탕 한 말이 달빛 속에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나는 구두로 비비고 문질러 그것을 지워버렸다. 그런 뒤 나는 해변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내려가 모래 위에 큰 대자로 드러누웠다. 해변의 큰 집들은 이미 대부분 닫혀 있었고 사운드 해협을 가로질러가는 연락선 한 척에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걸 제외하면 불빛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달이 점점 높이 떠오름에 따라 집 같은 하잘것없는 것들은 녹아 없어지고 마침내 그 옛날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에 찬란히 비쳤던 이 옛 섬, 새로운 세계의 신선한 녹색 가슴으로 비쳤을 옛 모습이 서서히 떠올랐다. 이 섬에 사라진 나무들, 개츠비의 집을 위해 길을 마련하느라고 없어진 나무들은 일찍이 인간의 최후의 그리고 최대의 꿈을 소곤소곤 주워냈던 것이다.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매혹적인 순간을 위하여 인간은 이 대륙 앞에서 숨이 가빴을 것이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경탄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미적인 명상에 어쩔 수 없이 잠겨 들어갔으리라. 나는 거기 앉아 오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생각에 잠기면서 개츠비가 데이지의 부두 끝에서 처음으로 녹색 불빛을 찾아냈을 때의 그의 경의에 대해 상상했다. 그는 이 푸른 잔디밭을 향해 머나먼 길을 걸어왔다. 그의 꿈은 너무 가까워 보인 나머지 그것을 붙잡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 꿈이 이미 그의 뒤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시 저쪽에 광막하게 어두운 어떤 곳, 공화국의 어두운 벌판이 밤 밑으로 끝없이 이어진 그런 곳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개츠비는 그 초록 불빛을 해가 갈수록 우리들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진탕 마시고 떠드는 주신제 같은 미래를 믿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 우리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내일은 더 빨리 뛸 것이고 더 멀리 팔을 뻗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맑은 아침에 그러므로 우리는 흐름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나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